아마도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계 중에서 가장 느리게 가는 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팔뚝에 매어 있는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6월 10일 왜 이렇게도 더디게 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또 이 시끄럽고 끝이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는 사건, 검수완박이라는 이야기,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참 이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새로운 국정 생각할 여지도 생겨날 것 같지 않은데 이 시기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정국은 시간 단위도 아니고 아주 분 단위로 반전에 반전이 계속돼서 이 사건을 쫓아가고 있는 뉴스 매체나 또는 정치평론 매체들, 이 사건의 뒤를 쫓기가 참 힘이 겹습니다. 채널 24K에서 전번에 나간 동영상도 사실 보내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나서 반전이 또 일어난 그런 뒤에 동영상이 나가게 되고 말았죠. 지금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는 나라는 지배적인 원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원칙 없이 굴러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 있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모든 대한민국 뉴스의 초점이 검수완박의 시즌2라고 해야 되나요? 박병석 합의안이라는 것 소위.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측에서 주동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권성동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재협의에 들어가겠다. 권성동 본인의 입으로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일단 하여튼 이 합의에 이르게 된 그 입장부터 정리를 좀 해본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부 논리와 그 정당의 힘의 한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성동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뭐 국민의힘의 원내 총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합의 서명이 끝난 뒤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변명의 글을 좀 통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채널 24K에서는 이 문제를 그래서 오늘 일단 권성동의 입장과 권성동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나서 어떠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우리의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나, 이런 얘기로 좀 차례차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권성동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변명을 몇 가지로 이제 뭐 전체를 전문을 여러분에게 뭐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요점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는 의석수의 부족으로 도저히 우리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것이 시종 일관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내세우는 변명의 핵심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 중에 이걸 민주당에서는 다 없애려고 하는 걸 2개의 범죄는 남기도록 했다. 세 번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남기도록 애를 써서 이제 남기게 했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검찰 권리의 존속이 된 것으로 봐줘야 한다, 국민들이. 그리고 네 번째로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해서 당장 3개월 후부터 검찰권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내가 한 노력 덕분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벌었다. 5번째,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나온 그 변명 뒤에도 이제 2차례 더 변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죠. 첫째, 이러한 합의가 만일 없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겠지만
현재의 조건으로 봐서 헌법재판소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조항에 이제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시도를 제가 막아 나서서 결국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세 번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번 싸우겠다. 뭐 이런 다짐까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 5가지의 변명과 뒤에 3가지 변명, 이걸 다시 한번 압축을 해보면 결국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방을 무슨 수로 막겠냐. 그 속에서 시간을 벌고 2개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이라도 지켜낸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만큼이라도 못 막았으면 깨끗이 지는 수밖에 무슨 다른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주장으로 들립니다. 뒤에 나온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권성동 의원의 입장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가 YTN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합의 내용이 사전에 당대표, 원내총무, 그리고 국힘의 의원들이 전부 모여서 의논을 하는 의원총회에 합의를 거친 것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변명과 저간의 사정은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변명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로 자유애국 국민 세력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170석이라고 하는 의회의 다수 의석, 173석이죠 정확히. 이 의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소수정당으로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죠. 민주주의 정당제라는 것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하고 어느 시대라고 해도 반드시 의회 내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과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필수적이죠. 그래서 뭐 소수 정당들이 다시 연합을 해서 다수 정당이 되고 하더라도 역시 다수는 다수고 소수는 소수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늘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의 정당사로 보더라도 항상 소수 정당은 다수 정당이 결정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래서 국회는 다수 정당 일당 독재로 다 늘 흘러갔느냐, 그렇게 굴러갔느냐,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이 아니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일 지금 현재 민주당이 소수 의석이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수 의석의 입장에서 어떤 고약한 심보를 먹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면, 그랬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다수당이 하자는 대로 합의서 써주고 할 수 없지 우리는 소수니까 이렇게 끌려갔을까요? 권성동 의원 자신도 한때 의회 다수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소수당의 논리에 이끌려서, 민주당이죠, 거기에 이끌려서 논리 아닌 논리였는데 자신의 정당 소속인, 말하자면 다수당의 정당 소속인 현직 대통령을 권성동 자신이 앞장을 서서 탄핵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주동적인 장본인이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소수당에게 다수당이 끌려가는데 자신이 앞장섰고 그 결과로 이렇게 끔찍한 과거 5년을 만들어낸 그런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야 하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소수당이 된 정당들은 그 배경에 국민이라는 것을 끌어들여야 하고, 그래서 다수당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꼭 그러진 않았지만, 그리고 대국민 캠페인을 더욱 강화를 해서 국민들을 다수당보다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소수당, 이제 곧 여당이 돼야 할 텐데요. 이 소수당은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항상 소수당이 다수당과 싸울 때 일단 내세울 수 있는 게 국민들을 등에 업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늘 뭐였습니까?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점잖은 권성동 원내총무는 장외투쟁 같은 카드는 꺼낼 생각조차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렇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국민들을 등에 업고 싶고, 그리고 상대들의 부조리한 논리 체계를 막아 나서기 위해서는 가장 원론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논리 체계를 개발을 해서 이들의 일방 독주를 막아 서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만일 시간에 천연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적 도구로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뭐냐? 그 실체가 사실상 뭐냐?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논리부터 캐기 시작을 해서 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과 부패, 부조리, 그거를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연한 논리에 귀결할 수 있도록 논리를 끌고 가고 그로써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패 현상의 하나로서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캠페인했더라면, 그러면 상대방 정당의 존립 자체에 총구를 겨누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개혁만 하면 이 나라의 모든 개혁은 다 이루어집니까? 왜 검찰개혁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정치 권력이 썩어 문드러져서 검찰이라고 하는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권력을 자기들 손아귀에 독점적으로 쥐고 마음대로 이것을 휘저을 수 있기 위해서, 그래야 할 필요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사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검찰개혁, 경찰개혁, 무슨 어떤 권력개혁, 공무원 개혁, 그것들 하나로 됩니까? 그 원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치 권력의 개혁이 최우선이었어야 한다라는 논리. 이거 국민들이 못 알아들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파고들면서 이들이 논리적으로 진전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언론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의 부조리함을 캠페인했더라면, 그리고 이 논리에 귀결이 나기 전까지는 국회가 함부로 행위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명분을 확보했더라면 부차하게 의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거 없이 사실상의 엄청난 필리버스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선거 직전의 상황에 있고, 마침 민주당의 세력이 이 지방선거에서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정말로 그렇게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아마도 당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스스로 도달할 수도 있게 될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뒤집어써야 할 물벼락을 스스로 쫓아가서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고 상대방에게 구사일생의 생명줄을 던져준 셈이 된 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이러한 원내 총무도 있습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법안을 위반을 하고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내부의 조직 철험회라고 그러는데 철험회가 뭐 철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철험이라는 거 앞에다 여러 가지 붙일 수도 있는데 이 철험회의 핵심 구성원들은 따지고 보면 피의자이거나 피고인의 신분들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이 법안을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구성돼야 되는 법사위의 안건조정위, 여기에 인원을 법의 정한대로, 규정의 정한대로 맞추기 위해서 진행된 위계 탈당. 아무 이유도 없이 이 구성을 위해서라는 목표가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러한 위계적인 탈당을 위한 회의체의 구성, 이러한 절차의 위법성, 발의자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절차와 요건의 위법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범법자가 자기의 죄를 수사하는 경찰관, 검찰관, 이들이 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용을 해서 위법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한다. 그러한 권리 행사의 행위는 미수범을 구성하거나 기수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대한민국 형법상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하게 위법적으로 진행된 절차, 그런 조직의 구성, 이들이 결정하는 행위는 당연무효라는 소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분석과 어떤 대응책을 강구했다라는 흔적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검사 출신이었으면서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법안의 위법성,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과 법제처에서까지 대한민국의 법률 해석을 대표하는 기관들이죠. 거기에서까지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 변협을 비롯해서 교수 집단들까지 나서서 이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용을 해서 대국민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찬반 논쟁을 유도를 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강구됐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하나도 해보기 전에 해봐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편 들어주겠어요? 이런 사전적 패배를 선언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정신 상태가 뭡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전쟁에 나선 야당 투사로서의 자세입니까? 뭐 보완 수사권을 확보했다든지 시간을 벌었다든지 하는 변명, 그의 궁색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 아무런 논란의 가치가 없겠죠. 자신이 검사해봤으면서 그런 내용도 알지를 못하나요? 시간을 벌었다고요? 시간 벌어서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건 뭔데요, 결국? 더욱이 자신이 검사 출신이면서 수사의 범위가 뭔지,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쟁 하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이런 참 용렬한 모습,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저는 할 만큼 했어요라는 참 어린아이의 책임 회피 언어만도 못한 이러한 변명, 참 듣기가 민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 변명을 훑어보면서 한 나라의 운명을 경우에 따라서 좌우할 수 있는 권력 엘리트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인격, 이 셋 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 이러한 의문이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치고 법률적 지식이 탄탄하게 뒷받침된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이 사람 이런 변명하기 전에 합의하고 나서 투덜투덜대면서 내가 검찰에 당해봐서 알아. 검찰 이 수사권 좀 제약되기는 돼야 돼. 이러면서 한 얘기가
결국 뭡니까? 자기가 6년 동안 정성 카지노의 청탁 비리 이걸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사건 얘기까지 했죠. 참 철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검찰의 개혁해야 할 필요를 증명하는 사례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에게 한번 묻죠. 어떤 형사범이건 간에 범죄 피의자가 검찰이 직접 수사한 대상이 됐는데 이것이 6년 동안이나 결론을 못 내고 묻어뒀다가 6년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개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법원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6년 동안 구속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국회의원 노릇도 하고 다 하고 그리고 나서 6년 동안이나 결론을 안 내고 묻어뒀다가 슬그머니 무죄. 그것이야말로 검찰과 이 나라 사법체계가 개혁돼야 되는 부조리의 문제지.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바로 그거야 라고 얘기할 거지요. 그런 생각 하나를 가늠하지 못하고 게다가 99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권은 축소돼야 된다고요? 문구라도 인용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10명의 범죄자를 놓아주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지 말라는 법원이고 이 법원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형사총론을 이루는 정신이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지요. 그거 하나를 제대로 인용할 줄 모릅니까? 도무지 지식의 힘도 보여주질 못하고 하물며 당연히 그러다 보니 지혜가 거기서 우러날 리는 없고 그 두 개가 결여돼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돌아볼 줄 알고 스스로 인정할 줄이라도 아는 그런 인격조차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것이 이 나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원내 총무의 수준이고 실제라면 그건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됩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밖에 이 문제를 처신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용기라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 새로 출범하게 될 그런 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닐지 깊이 성찰해 보길 빕니다.